선생님 안녕하세요. 조영사운동 공동대표 한성준입니다. 오늘은 교원대 서현수 교수님 만나 뵈러 왔는데요. 오늘 교수님 만나 뵈러 올 때 많은 질문 보따리들을 싸들고 왔습니다. 민주주의, 시민성, 교육, 서희초, MZ교사들, 핀란드 교육, 그리고 12월 연구소 이런 질문들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교수님께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실지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수님 환대하며 맞이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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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저희 조응사운동 선생님들을 위해서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의 서현수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이렇게 좀 해달라고 미리 질문지를 받았는데요. 양식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이제 대학에서 정치학 공부를 한 다음에 마침 대학원 석사 마칠 때 무렵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으로 생겨서 2001년도 이때 법으로 생겨가지고 2003년부터 한 2009년까지 한 7년 정도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 조사관으로 들어가서 뭐 여러 군데 다녔죠. 인권 침해에 관련된 뭐 구금시설도 다니고 정신병원도 다니고 복지시설도 다니고 또 외국인 보호소 이런 데들도 다니면서 다양한 우리 사회의 인권 현장들 조사 구제라든지 제도 개선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는 또 인권 정책 파트로 옮겨서 인권 정책과 관련된 여러 활동들, 여러분 기억하시나 아마 스포츠 분야 인권 문제 그런 것도 당시 기획하고 했는데 우여곡절이 좀 있어서 인권이 뭐 이렇게 저렇게 될 때요 사표를 내고 나와서 고민을 좀 하다가 이제 북유럽을 좀 가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전을 했고 다행히 이제 핀란드 이제 헬싱키에서 1시간 반 정도 가시면 이제 땀페레라는 또 한 두세 번째 되는 도시가 있는데요. 땀페레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서 2017년도에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가져온 이게 이제 제 박사 논문이고요. Reaching Out to the People에서 핀란드 의회와 시민 참여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논문을 썼고요. 참고로 제가 한국인으로는 사회학 분야 첫 번째 핀란드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걸 제가 직접 다시 번역하고 업데이트해서 2019년도에 핀란드 의회 시민민주주의라는 책을 냈고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종 학술도서 이렇게도 선정이 되고 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귀국해서 뭐 강사 생활부터 다시 쭉 하다가 여기 교원대에 2020년 코로나 막 터졌을 때 와가지고요. 올해 이제 5년 차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이 민주주의 저는 주로 이제 민주주의 보시면 이제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 이런 주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핀란드에서 유학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핀란드 교육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또 이른바 북유럽 모델 복지국가 이런 거 궁금해하셔서 늘 관심을 놓지 않고 관련 주제들을 같이 연구하고 또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작년에 그 세종교육청이랑 함께 MZ교사 포럼을 하셨더라고요. 특히 이제 서희초 관련돼서 그 후에 어떤 MZ 선생님들의 이야기들을 모아내는 역할들을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떤 문제의식에서 이 포럼을 맡으셨고 또 이 포럼의 과정과 결과들은 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오늘 계속 뭘 보여드리네요. 네, 이게 작년 세종시 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와 함께 작업을 한 결과이고요. 제목 보시면 구사 집회 이후 학교교육과 교육공동체의 미래에 관한 세종 MZ교사 수기포럼 실행연구 보고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또 핀란드에 나가 있었는데 서희초 사태가 터진 거죠. 7월 말에. 그리고 8월 내내 이제 굉장히 뜨거운 국면이 있었고 9월 2일 집회 때 무려 30만 명 가까운 우리 교사들이 여의도에 모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구사 집회로 이어지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지금 우리 교육과 교육 공동체 위기의 징후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고 이 문제가 제대로 접근되고 해법이 모색되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이제 그리고 더욱더 큰 위기로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을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 사안을 좀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세종에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연구 책임자를 좀 맡아달라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작년 9월부터 작업해서 10월, 11월 달에 한 3번 정도 수기 워크숍을 갖고 12월 달에 보고서가 나온 그런 파일럿 형태의 연구였고요. 이 일련의 흐름 속에서 특히 이제 MZ세대 교사들이 이른바 이제 새로운 교육개혁의 주체로 강력하게 부상했잖아요. 특히 이제 9.294 집회까지 이어지는 흐름에서 기성의 어떤 확립돼 있던 교원 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MZ 교사들이 뭐 인디스쿨이라든가 이런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중심으로 순식간에 의견을 나누고 이벤트들을 조직해내고 스스로 자기 결집을 이루어냈고 그 과정에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굉장히 개인화된 그런 어떤 접근을 선호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종의 탈정치적 경향이 뚜렷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고가 됐는데 그 점이 양면의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그러한 요소 때문에 30만 명까지 모아낼 수 있었고 또한 정부나 정치권의 이러저러한 이른바 정치적 중립성 논란 이런 것들을 피해가면서 효과적인 입법이나 제도개혁으로 연결시키는 하나의 어떤 도구나 채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희초 사태와 그 일련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개인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었고 이것은 그야말로 사회 구조의 문제, 제도의 문제, 총체적인 어떤 문화의 문제와 같이 가는 차원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 또한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또한 집합적인 어떤 그 참여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이와 같은 MZ세대의 접근이 앞으로 어디까지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래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이런 국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른바 MZ라고 표현하는 특정 세대의 이른바 신규 적용력 단계에 있는 교사들을 주로 일컫는 용어죠. 근데 용어 자체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어떤 그 교사 집단에 대한 좀 심층적인 그리고 좀 참여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처음엔 MZ 교사 경청회 정도로 저에게 제안이 온 것을 거꾸로 제가 이제 수기민주주의 연구를 제가 많이 하니까 수기의 과정으로 수기적 접근을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수기 포럼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수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단지 경청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대화하고 토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사자들이 우선 자기 목소리를 회복하고 공론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도록 하는 것. 자신의 생각, 자신의 관점, 정체성을 드러내도록 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전체 공론장에 들려져야 된다. 들리고 소통되어야 된다. 다른 교사들도 이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더 나아가 교사들이나 교육계 바깥에 있는 많은 행위자들과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이 교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들어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사들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담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두 번째는 교사들의 이와 같은 현장성에 기반한 의견이나 여러 가지 요구 주장들이 충분히 숙고되고 토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사들 자신 또한 자신들에 대한 성찰적인 대화의 과정으로 진입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의 자기 관점이 한 단계 더 심화된 또는 깊어지는 것으로 변환되는, 전환되는 그런 경험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조금 온전한 해법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현장에 밀착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조금 더 민주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정당하면서 정책적으로도 훨씬 효과적인 그런 대안에 우리가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던 것이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연구를 갈무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이나 후속 연구를 좀 제안한 보고서이고요. 지금도 이제 큰 문제가 서희초 사태가 났고 구사 집회가 다행히 징계 뭐 이런 큰 갈등 없이 이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만 이 과정 전반에서 정말 현장의 주체인 교사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반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교사들과의 충실한 대화와 수기 협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정책 해법을 모색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여전히 한계가 많다. 여전히 교육부나 교육당국은 임기응변적으로 그때그때 어떤 시성만을 쫓아서 대처해가고 있고, 교사들의 목소리가 잠깐 등장했다가 다시 지금 사그라든 형국인데, 이 위기가 지금 사라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오히려 잠복했을 뿐이고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고 오히려 더욱 심각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연구가 그런 데서 이제 파일럿 성격의 연구로서 의의가 있었고, 좀 더 이런 연구나 시도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서희초 때 모여졌던 에너지들이 실제 공교육을 회복하는 일로들로 좀 이어지면 참 좋았을 텐데 조금 점점 공교육 그렇죠. 회복과는 좀 멀어져 가고 갈등의 국면으로 가면서 갈등만 좀 심화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뒤이어서도 질문하겠지만 온전한 해법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수기의 과정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서희초 연구 통해서도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서희초 사태 이제 얘기하시면서 또 이제 드는 생각이, 이제 그 일련의 사태 과정에서 좀 드러났던 것이 좀 학생 인권과 교권을 좀 대립적으로 보는 그런 것도 좀 드러났고, 실제로도 이제 그 이후에 그 일련의 과정 안에서 일부 시에서는, 도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단순히 정치권 안에서의 일뿐 아니라 현장의 교사들 안에서도 그런 대립적 개념으로 보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겪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되게 인권이 소중하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계속 그 살아오고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국가가 발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대립적 관계로 갑자기 드러나니까 그럼 우리가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되지? 약간 그런 고민이 실제로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립적 관계를 보는 분들이 왜 그런지도 좀 궁금하고, 또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또 어떻게 좀 재정립을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게 또 하나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서희초 사태도 그렇고 이전에 이제 학교 폭력에 관련된 것들도 보면 어떤 생활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어떤 법으로 만들어서 규제하려고 하는 현상이 점점 좀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좀 긍정적인 면도 없진 않겠지만, 사실은 그 생활 세계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논리나 체계를 좀 이렇게 다 이렇게 약간 훼손시키는 면도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답변하시기 곤란. 상당히 많은 것이 걸려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저 역시 이제 질문 주신 맥락과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막 그 서희초 사태 초기에, 그죠? 학생 인권 때문이다, 이렇게 마치 희생양 찾기, 1번 타자로 이제 학생 인권 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조례나 프로그램들이 이제 약간 이제 회자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장에서 어느 정도 이게 걸러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이야기 목소리가 큰 힘을 얻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이 양자를 꼭 대립적으로 볼 일이 아니다라는 방향으로 균형 잡게 잘 진행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논의를 지켜보면서 역시 다시 좀 돌아가 본다면, 지난 서희초 사태로부터 구사 집회까지 이어졌던 이 일련의 어떤 사건들과, 저는 이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정치적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이 사건성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이제 보여준 바는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 교육, 시민성 모든 측면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라고 보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통합적이고 연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분절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이제 하나가 학생인권 교권 대립 논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예컨대 학생인권이 문제라고는 하지만
우리 교육의 현실, 학교의 현실에서 학생들, 청소년들의 인권이 어느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을까요?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진 측면도 있고 제도도 들어오고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뭐 교복 두발부터 시작해서 휴대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성적 자기결정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됐지만 저는 사실은 여전히 청소년들과 학생들의 권리나 인권, 정체성의 문제가 너무 미약한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역적인 의제들이 이게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예컨대 핀란드나 유럽의 동년배의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어떠한 지금 조건 속에서 하루, 한 달, 1년 또 청소년기 전체를 영위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학생 인권이든 학생의 시민권이든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학생이 자기 삶에 대한 선택권과 결정권을 갖는 것이고 온전한 의미에서의 자유와 책임을 누리는 주체로 인정받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특히 자기 삶과 특히 자기 시간을 디자인할 수 있느냐. 하루 종일 학교에 매여 있고 학교 나와서도 학원 가서 주말도 없고 방학도 없는 생활을 몇 년을 하는데 심지어 초등학교 때부터 이러한 삶의 조건 속에 놓여 있는 사회적인 압력 속에 놓여 있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온전한 의미의 그런 권리 주체로서의 어떤 점이 담보되어 있을까? 사실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학생인권 운동조차도 한 번쯤은 성찰할 필요가 있고 다음 단계의 학생인권 운동을 고민할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논쟁이 있을 때 우리도 성찰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질적인 부분을 보자는 거죠. 제 말씀은.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그렇지만 교육체제 또한 그 구성원들이 온전한 시민권을 누리고 있지 않다. 학생들 이미 제가 얘기했지만 교사들은 어떤가요? 맞습니다. 교사들은 시민권이 있나요? 좋아요도 못 누르고. 그렇죠. 네, 좋아요도 못 누르고 인터넷 댓글도 하나 다는 것도 부담스럽고 단체 가입이나 특히 정당 정치 활동은 아주 제약돼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구사 집회 참여조차도 징계 운운을 할 정도로 이러한 비상적 국면에 위기의 국면에서조차도 교사들의 온전한 정치적 사회적 시민권이 부정되어 있지 않다는 게 극명하게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교육 정책이 이런 방식으로 결정되어 왔던 것이고 교사의 목소리가 제대로 투영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훌륭한 겉으로 일견 보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입법들조차도 교육 현장에 그 법이 적용됐을 때는 의도치 않았던 부작용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학교폭력법 같은 그런 예들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학교폭력에 관한 폭력 예방에 관한 법이든 아동학대 방지에 관한 법이든 그 법 자체는 문제가 없죠. 법 자체는 상당히 좋은 의도로 그리고 사회적인 필요에 기반해 있고 꼭 필요한 법들이었다고 보이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은 학교의 주체들 또한 자신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죠. 이 법이 도입이 돼서 이런 방식으로 적용되면 이것이 의도했던 효과를 온전히 달성할지 아니면 오히려 학교 공동체에는 불가피하게 파괴적인 또는 여러 가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낼 수 있는 그런 위험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법의 제정 또는 개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숙이되고 토론되어야 되는 주제인 거죠.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사안의 시급성이나 타임의 급박성 이런 부분들 이유로 또는 우리 이제 공론회장이나 언론에서의 어떤 소통의 양상이 늘 사실은 이슈 파이팅을 중심으로 이슈를 중심으로 화르륵 불타올랐다가 그때는 뭐 금방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는 것처럼 하다가 조금이라도 다 잊어먹는 이런 양상에서 법이 제정되고는 하다 보니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이제 뭐 지혜로운 접근, 이제 새로운 상상력 이제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위기가 닥치면 거기서 이제 그 집단의 실력이 발휘되기도 하고 문제가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서희초 사태를 겪고 그 이후의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약간 이제 문제가 드러나는 면들 몇 가지를 발견했는데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해결해야 될 주체들이 상당히 분절적이다. 그러니까 학교는 학교고 노조는 노조고 또 시민단체 시민단체고 또 정치권은 정치권이고 그걸 받아가지고 뭘 하긴 해도 이게 뭐 같이 뭐 연결해서 하는 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상을 상상하기는 좀 힘든 거예요. 이제 상상해 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교수님은 이제 핀란드에서 이제 정치학도 공부하시고 거기서 이제 학교 현장도 좀 네.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뭐 핀란드 사례를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긴밀하게 연결돼서 정책화되고 정책화된 것이 또 아까 말씀하셨던 생활 세계에서 또 효과를 발휘하고 하는지 그 과정을 조금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좀 상상해 보는데 좀 한 발 더 나아가죠. 예, 저희도 상상해 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질문이 오늘 질문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어렵습니다. 아, 그런가? 사실 이것만 이 주제만 하나만 해도 한 시간씩 이렇게 몇 시간씩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네, 그런 주제인데요. 근데 굉장히 좋은 질문들입니다. 굉장히 순도가 높고 굉장히 좀 뭐랄까요? 꼭 던져져야 되는 그런 질문들을 뽑아오셨다. 우리 좋은 교사 운동이 정말 내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의회와 시민사회 이런 연구들을 하면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제도적인 어떤 세팅은 어떻게 돼 있고 구체적인 정책 결정 메커니즘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봤고 특히 이제 핀란드에서 아이도 키워보고 꾸준히 연구하면서 교육 정책 분야는 또 어떻게 되는지 교육 정책과 정책 거버넌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성 있는 주제다라고 생각하고요.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상당히 정치 체제 자체가 우리랑은 상당히 좀 제도 세팅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전면적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우리도 막 총선이 끝났는데 이렇게 선거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아주 폭넓은 다당제 정당 체계가 나타나고 정부 구성도 늘 연합 정부를 형태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합의적인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심지어 뭐 3당에서 4당, 5당, 6당도 하나의 정부를 이룬 적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4당이 참여해 있고요. 중앙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지방정부도 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지방의회도 이렇게 뽑히고 지방정부도 늘 연합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늘 대화하고 토론하고 협상하고 합의하는 게 늘 프로세스에 잡혀 있어요. 예. 아주 거시적으로 보면. 그리고 개별 정책 영역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육 정책, 요즘 우리 의료 대란 심각하죠. 의료 정책, 예. 그 다음에 뭐 주거 정책, 그죠? 교통 정책, 에너지 정책, 뭐 심지어 외교 국방 정책까지 들어가 보면 굉장히 이런 합의적인 프로세스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노동시장 같은 경우가 노동조합 그리고 고용주 단체 그리고 정부나 공공부문이 늘 함께 협의하고 합의를 통해서 풀어가는 방식. 이게 이제 북유럽 복지국가를 만들어냈던 그런 모델인데 우리는 87년 민주화 이후에 이와는 아주 상반된 방향의 영미권 중심의 강한 다수제적 민주주의를 운영을 해오고 있고 그 결과 이른바 승자독식 민주주의가 지금 뿌리 내리고 있고 이런 요소가 정책 결정 과정에도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노동시장에도 굉장히 대립적인 노사관계로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교육정책이나 이런 의료정책 같은 분야도 하나는 정부의 권위주의적인 접근, 기존의 권위주의의 역사적인 유산 플러스 관료주의적인 그런 요소들, 게다가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아주 초중앙집권주의 이런 요소들이 맞물려서 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배제된 그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육정책 마찬가지죠. 교육정책조차도 교육부나 청와대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교사단체들은 이제 들러리처럼 이렇게 동원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교사단체들 가운데도 또 접근성의 차이가 있고 교사단체에 가입해 있지 않은 일반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채널이 너무 약하고 뭐 이런 과정이 정책 이게 아주 뭐랄까요 커다란 층위에서부터 교육 과정 그리고 아주 세밀한 교육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양상인데 핀란드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훨씬 협의적인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이제 그런 연구들을 여러 보고서들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또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핀란드의 국가 교육 과정이 만들어지는 이런 어떤 프로세스들도 국내 연구들이 있죠. 저도 역시 이제 핀란드 교육부라든가 국가교육위원회, 교사노조 또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았는데
헬싱키 대학의 야리 라보넨 교수라고 아주 권위자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핀란드 교육과 관련된. 이분이 핀란드의 국가교육과정의 수립과 개정 프로세스를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서 한 말이 지금도 딱 박혀 있어요. 핀란드의 국가교육과정 수립 개정 프로세스는 끝없는 국가적인 수기 프로세스다. 엔드리스 내셔널 브레인스토밍 프로세스 이렇게 저한테 설명합니다. 끝없는 국가적 차원의 브레인스토밍 과정이다. 5년, 10년 주기를 거치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계속적인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여기에 많은 행위자들, 단체들이 관여하고 참여하게 되는데 특히 교사와 교사단체가 핵심 주체로 이 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참여 채널들도 다양합니다. 교사 단체로도 참여할 수 있고 개인 교사로도 참여할 수 있고 또 과목별 교사 협회들로도 참여할 수 있고 지역 단위로도 참여할 수가 있고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가 있고 아주 무수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결과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마련된 국가교육과정이라든지 개별적인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교사들 또한 오너십을 갖는다는 거죠. 이 정책에 대해서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현장에서 그 정책을 풀어나갈 때에도 큰 어려움 없이 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자신도 의견을 넣었고 그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를 이미 다 충분히 좀 익힌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갭들도 적고 효과성도 높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모든 정책 분야를 들어가 보아도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다르다. 우리는 이번 총선 보셨지만 다 경마식 보도를 하잖아요. 그죠? 접전 지역에서 한 표 더 얻으면 막 이기고 지면 아무것도 아닌 이런 승부를 민주주의라고 전 국민이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늘 4년마다. 그런데 핀란드에 가보면 민주주의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소외된 사람이 없어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과정에 나도 참여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칩니다. 이제 이게 이제 민주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하는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아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수기 민주주의 많이 말씀해 오셨는데 사실 저희한테 아직은 또 익숙하지 않고요. 또 저희 사회를 보면 이 수기를 통한 합의,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의, 아직도 이런 절차에 대해서 미숙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를 볼 때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일천한 경험을 갖고 있는 거죠. 87년에 민주화를 이루었는데 지금 한 37년 정도 지났습니다. 뭐 개인의 인생으로 보면 한 37살이면 이제 성장을 다 했고 성인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되는 성숙한 주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의 정치 체제로 놓고 본다면 상당히 짧은 기간이다. 한 세대밖에 안 지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운영했던 민주화 이전의 정치 체제의 경험들이 사실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오래된 전통이나 규범 이런 부분들이 약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 이제 서구로부터 이식된 측면들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안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참조할 수 있는 내적인 레퍼런스가 축적이 약했던 사회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민주주의가 얼마든지 권위주의로 퇴행할 가능성도 높은데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미얀마라든지 많은 사회들에서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이제 그 문턱은 넘어선 것 같다. 특히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서도 한국은 더 이상 권위주의적인 그런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단계의 나라가 아니다. 그것은 명확해졌다라는 다행스러운 판단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가꾸어가고 발전시켜가야 되는 무엇이에요. 한순간에 민주화로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87년에 민주화했어, 헌법개혁했어, 끝,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7년에 우리가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 쟁취 정도의 구호였는데 온전히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면도 있고요. 그 직선제 너머에, 그죠? 대통령 직선제를 한 너머에 실제
민주적인 정부를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며 개별 교육정책 영역이나 학교 공동체 운영 또 나의 직장 민주주의, 지역 민주주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의 이 어떤 수많은 차원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고 발전시켜 가야 되는지 갱신해 가야 되는지를 온전히 우리가 이해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주주의는 일종의 하나의 정원이나 숲처럼 끊임없이 가꾸어 가야 되는 것이고 가꾸어 가지 않았을 때는 언제든지 부서지거나 깨지기 쉬운 영어로 프레자일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무엇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영원히 발전하게 되어 있고 한 번 하면 완성되고 이런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저는 늘 강조를 하고 그래서 매 세대가 자신들만의 혁명을 필요로 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민주주의는. 그래서 한 번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그런 과제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민주주의를 접근할 때 수기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로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수기 민주주의를 하나의 브랜드처럼 여기는 관행이 있는데요. 그것은 또 그것대로 한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론화위원회 실험이라든가 몇몇 중요한 뭐 시민의회 모델이라든가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방식들을 우리가 수기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들로 유형들로 논할 수 있고 그것들을 자세히 또 미시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수기라는 것 자체, 영어로 deliberation인데요. 번역이 이제 좀 어렵습니다. 수기도 되고요, 토의도 되고요, 심의로도 번역되고요,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토론도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수기성 또는 수기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민주주의 안에 불가분의 요소인 거예요. 민주주의를 제대로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성, 그죠?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할 때 representative 하다는 거잖아요. 그 대표한다는 거. 그 대표성을 잘 만드는 거 꼭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참여. 실질적인 참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선거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 선거와 선거 사이의 시기에도 내가 참여하도록 하는 거.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세 번째 핵심 요소가 수기성이에요. 그냥 참여한다. 누가 나를 대표하겠지. 이것에서 끝이지 않고 우리가 정치적인 공론의 장에서 공공 영역에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토론하는 것. 그러면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향해 나아가는 것. 숙고된 판단에 이르는 것. 이것은 건강한 정치체제, 건강한 민주주의 공동체를 위해서 필수적인 원리이자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역동적 민주주의에서도 강조했지만 이것을 역동적으로 결합시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표와 참여와 수기의 원리가 반드시 서로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어떤 요소고 대단히 밀접하게 연계된 개념이기 때문에 역시 통합적이면서 유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역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직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에 대한 폭넓고 심화된 이해에 덜 도달한 측면이 있고 지금 여전히 우리가 러닝하고 있는 단계일지도 모르겠다. 하나씩 실천해 가면서 배워가고 있는 면들도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특히 최근에 관심이 많은 이 수기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는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고 또한 구체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수기성을 가장 제대로 실현해야 되는 공간 또는 실현할 만한 공간이 역시 학교와 교육 공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학교 현장에서 저희 선생님들이 애쓰고 계시는데 응원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를 쓰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서희초 사태로 정말 어려움이 많구나 이런 것들도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고요. 제가 이제 핀란드에서 아이를 키워보고 학교 교육을 많이 경험해 봤는데 또 돌아와서 교원대 정책대학원에서 이제 우리 또 교사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또 아주 혁신적으로 열심히 우리 이봉 선생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하는 교사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핀란드에도 우리 선생님들 같은 분들 많이 만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제 성숙해 있고 많은 부분 체계적으로 돌아간다. 개별 교사가 이렇게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무한하게 쏟아서 계속 헌신해야 되는 이런 단계들을 지났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대로, 복지국가는 복지국가대로, 교육체제는 교육체제대로 상당히 완결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고 교사들이 과도하게 이렇게 권익을 침해당하는 일도 적고 또 과도하게 헌신해야 될 필요도 현장에서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당히 디슨트하게 그죠? 품위 있게 워라밸 지켜가면서 자기 성장, 자기 개발해 가면서 또 인생을 제대로 경험하고 누리면서도 얼마든지 교직을 제대로 교직에 헌신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사회적 인정과 존경을 받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는 이제 켜켜이 쌓여 있는 많은 모순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스님들께서 해나가시는 수업부터 그 모든 교육적 행위 또 나아가 작년 구사 집회 전후로 이루어졌던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공론장에서의 여러 가지 의사소통적인 행위들이 저는 굉장히 고귀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노력들이 정말 중요한 씨앗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 학창시절에 정말 좋은 스님을 한번 만났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많은 역할들을 하게 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에 정말 큰 역할을 하시는 그런 어떤 과정이 아니실까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또 늘 좀 함께 이렇게 수기해가고 협력해가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다음 단계의 민주주의, 교육, 시민성 사회로 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교원대 와서 서현수 교수님 만나 뵀는데요. 교수님 표현 중에 온전한 해법에 이르는 길, 요 표현이 좀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남았고요. 왜냐하면 이 인터뷰가 나가는 6월쯤에는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어 있을 것이고요. 또 올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국가의 기본적인 교육 계획을 세워서 발표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말씀하신 민주주의, 시민성, 교육 이러한 가치들이 충분히 담보된 22대 국회 또 우리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발표할 기본계획들 안에 이러한 가치들이 참 충분히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대화와 토론을 통한 수기의 과정을 통해 이런 성숙한 민주주의를 우리가 같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교수님께서는 37년 된 민주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또 민주주의는 계속 가꾸어 가야 될 가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종교사운동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또 지역사회 일원으로 민주주의를 같이 가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